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외교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착 토크.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3월 2일 월요일입니다. 저희가 지난 2월 2주간 쉬고 3월 봄 개편에 따라서 오늘 시즌2 첫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매주 월요일 보내드리던 월요일의 고정 코너 종창 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착 토크.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게 이 새벽에 출발해서 이 상암동까지 오시는 늘 그 부은 눈 기다렸어요. 자,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피곤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댓글을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 뜨거워.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러면 내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종착역이 아직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저는 진짜 제가 그랬잖아요. 마지막 우리 시즌 1 마지막 방송 때, 댓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와. 그랬는데 제가 김종대 파워. 이 대목에서 김창수 선배 할 얘기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네, 보니까 역시 김종대의 위력을 느꼈다 했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제 그 댓글에 대해서 김종대 편집장이 뭐라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나 청취자들께서 심기가 불편해지지 않으실까, 협박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협박하시는 겁니까? 저급한 협박입니다. 그래도 댓글을 달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더라니까요. 아니, 저는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머리털 나고 처음 이런 거 회원가입해서 그러니까 김종대 때문에 회원가입을 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회원가입해서 댓글 단다. 그리고 밥 먹다가 듣다가 밥 숟가락 물고 올린다. 너무 급해가지고 혹시 안 나올까봐. 저런.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켜잡는, 네. 청취자들의 마음을 움켜잡는 이 김종대 편집장의 탁월한 안목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전문 방송인이야. 이제 군사평론가에서 직업 바꿔. 저는 오로지 국가만 생각하고 불철주야 나라만 잘 되길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하고 똑같으시네. 그러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그 김창수 원장님에 대한 평가도 뜨거웠어요. 그랬습니까? 이게 귀엽다는 평가가 많더라. 나 깜짝 놀랐어. 그거 제가 못 아니, 봤는데요. 신이다 돼가는 아저씨한테 왜 귀엽다 그러는 거야? 아니 이상하잖아. 실제로 보면 더 귀여워. 실물이 더 귀여워. 그거 제대로 짚은 거야. 그러니까. 아니, 저는 쉬는 사이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많이 듣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제 만나는 오프라인 전상에서 언제 시작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여쭤보는 분들도 계셨고요. 제 페이스북에다가 쪽지를 보낸 분도 계셨어요. 정말요? 예, 네.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해달라. 언제 하느냐. 심지어 제가 아는 선배분께 전화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부인 바꿔주겠다 하면서 저한테 하시는 팬이야. 말씀이 야, 김창수 팬이 거기 있었어. 팬이다 그러면서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뭐 별로 자질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했더니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서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해라. 그렇죠. 기다리고 아니, 있다. 제가 이렇게 저도 2주간 쉬는 게 아니야. 쉬는 게 아니야. 한 주는 당연하지. 우리 업체범범이 그 명절에 또 막 준비해야 되잖아.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주는 쭉 제가 쫙 들어봤더니 두 분에 대한 평가가 어떤 거냐면 그 외교안보 이슈, 특히 이제 한반도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 너무 어렵고 골치 아파서 신문도 그냥 휙 넘어가는데 그 또 책 읽기도 되게 딱딱하고 뭔 말을 그렇게 어렵게들 쓰셔. 힘들어 죽겠는데 두 분이 너무 쉽고 편하게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 또 하나 있어. 잘난 척을 안 해. 우리가 정치인도 아닌데 뭐 그런 되게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갖고 근데 잘난 척을 안 하는 이유는 네. 잘난 게 없어서 잘난 척을 안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쉽게 왜 말하는 그러세요? 거는 몰라서 쉽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잘난 척 하네. 그러니까. 자, 저희가 봄 개편에 따라서 구성을 좀 컴팩트하게 바꿔봤습니다. 오늘 처음 시도되는 2개의 코너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창수의 눈, 그리고 또 하나는 김종대의 러브레터. 이거 기대돼요. 그 김창수 원장께서는 한반도 이슈에 대해서 아주 냉철한 시각을 보여주실 거고요. 또 김종대 편집장께서는 매주 유일한 그분, 단 하나의 사랑. 오직 이분만 생각해. 그렇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매주 사랑의 편지를 띄워드리기. 그냥 누나한테 그랬어요. 보내는 누나? 누나야 우리. 사랑해요. 누나가 되세야. 그럼 정말 나의 영원한 뮤즈 우리 누나. 우리 누나. 네. 그거야. 이러다가 대통령 누님파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나파. 누나파? 네, 김창수의 눈 그래죠. 제가 그 이름을 달 때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수의 눈으로 하자고 그러셔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김종대 편집장이 말투를 흉내내서요. 아니 무슨 김창수의 눈이야 내 눈이야 떼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그랬더니 장윤선 기자 하는 말 김창수의 눈 선한 눈이지요 이랬어요. 기억하십니까? 잘생겼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선한 눈이다 선한 눈이 그랬어. 아니라 사슴의 눈빛이지. 그래, 아, 잘생긴 그래서 내가 눈이라고. 그 순간 마음 혹해가지고 뭐 김창수 눈이다 하자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5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시작할 때 장윤선 편집장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김창수 아침마다 부은 눈으로 온다. 선한 눈이라 그랬다가 이제 화장실 갔다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부은 눈이래. 맞아. 부은 눈. 그런 거야. 기획할 때는 이게 딱 국수도 띄워줬다가 불어 터지고 창수 눈도 불어 불어 터져. 터졌어. 아유. 아니, 매주 새벽에 나온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게 이 부은 눈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아침마다 눈은 부었지만은요. 그러나 저는 매의 눈으로 네. 호시우보 호랑이의 눈으로 아침마다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럽시다. 자, 그럼 우선 김창수의 눈으로 출발합니다. 예, 김창수의 눈 첫 번째 시도입니다. 저는 이 첫 번째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유달리 북한 군사 위협론에 대해서 미국발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 지난주 말에는 한미 연례 군사안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오늘 시작하는 거죠. 김종대 편집장 토론했었죠. 키리졸브. 예, 키리조브에 대해서 김종대 편집장이 발표를 했는데 에스카에도 제가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해마다 2월이 되면은 3월이 되면은 미국에서부터 북한발 군사 위협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갔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북한발 군사 위협론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죠. 예, 그 헤리티지 재단에서는 북한의 군사력이 갑자기 우리 김정일 편집장이 평소에 주장했던 처럼 한반도 북쪽에 6.1초 강국이라 그랬나요? 한반도 북쪽에 갑자기 또 6.1초 군사 강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또 북한의 핵 능력이 북한이 이미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 이런 보도가 이런 소식이 미국으로부터 들려왔습니다. 근데 우리 국방부에서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서 과잉 평가를 했다. 심지어 국방부에서도 그렇게 반박할 정도로 미국에서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자, 왜 해마다 2월이 되면은 미국에서 이런 북한발 군사위협론이 제기될까요?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는 늘 잊고 있습니다. 이번 한 해가 처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2월이 되면은 우리는 봄을 기다리는데 미국에서는 북한의 위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거는 바로 2월달 되면은 미국 정부에서 미국 의회에 이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해계년도가 우리가 1월 1일에서 시작하지만 네네. 미국은 10월달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해마다 2월달에 되면은 정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정부 예산안 심의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국방 예산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2월이 되면은 북한발 군사위협이 제기됩니다. 올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심지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미 정보국의 수장이 클래퍼 국토안보부 수장이 나와가지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의 본토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거는 90년대 북한 핵 문제가 제기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봄을 기다리느라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올해는 지금 미국 국방부 예산이라는 것은 시캐스터라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자동으로 예산 삭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방 예산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올해는 국방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국방 예산을 증액한 예산을 지금 의회에 제출해 놨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강한 미국의 이상을 찾아야 됩니다. IS 문제 때문에 지금 유럽이 온통 테러에 시달리고 있고 테러 위협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중동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아시아 회귀 정책이라 그럽니다. 피보트 아시아라 그러죠. 그런데 피보트 아시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리피보트 유럽이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다시 가고 있다. 유럽 재중시 정책이다.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피보트 아시아 회귀 정책에 대해서 비아냥을 그립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IS 문제 때문에 유럽을 다시 중시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유럽 중시 문제 때문에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국방 예산을 늘려야 된다는 이유는 됩니다. 그런데 아시아 회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아에서 여전히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러기 필요한 명분이 바로 북한의 군사력 위협인 거죠. 그래서 해마다 2월이 되면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론이 미국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해봤더니 군사 위험론이 남한 정부에서 주로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게 미국에서부터 오는 거였군요. 이건 뭐 정리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요즘은 순수한 외교 안보라는 게 없어요. 다 국내 정치 이익의 연장에서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 군사안보 합체가 있고 또 이런 어떤 군비를 증강하려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 북한이라는 딱 알맞은 위협, 정말로 안성맞춤. 이런 위협은 활용하기 나름이란 말이죠. 근데 예산과 연결지은 설명은 저도 처음 듣습니다만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게. 예. 예. 역시 매의 눈으로. 예, 매의 눈인데 저는 더 뿌듯한 게요.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편집장께서 일리가 있다고 또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뿌듯합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어. 나는 이게 되게 딱딱한 안보와 관련된 거잖아요. 국방, 예산 뭐 이런 건데 자꾸 귀에 꽂히는 건 해마다 2월이 되면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약간 시 같았어. 시를 읽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해마다 2월이 되면 우리는 봄을 기다리는데 미국은 북한발 군사 위협론을 시작이 좋았어. 시작이 좋았어. 시작이 괜찮았어. 몇 점?
김종대 선배 우리 점수 주기로 했잖아. 아 그랬어요? 아 그렇게 한 거야? 자 그러면은 그럼 다음에 처음부터 다음을 생각해서 너무 세게? 주면 안 되는 가만히 거야. 있자. 이거 좀 고민돼. 정무적 판단이 필요해. 그리고 어, 다음에 김종대 러브레터에 대해서 또 제가 점수 주는 그렇지, 거죠. 그렇죠. 점수 어떻게 주나 보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또 새로운 영감을 불러줬기 때문에 일단 80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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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첫 번째 시도인데 예, 첫 번째 뿌듯하네요. 시도에 80점 괜찮은 거야. 수미양가 우. 그렇지. 아니 근데 요새는 수미양가가 없어졌더라. 예. 잘했음 참 잘했음 그다음에 보통 노력을 요함. 예, 그러니까 지금 잘했음 평가를 받으시는 거예요. 80점 그러니까 제가 이상이니까. 김창수의 눈이 호시 우보, 호랑이 눈으로 날카롭게 보고 소걸음으로 침착하게 차분하게 행동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호시 우보라 그랬더니 또 우를 주시는군요. 바로. 근데 진짜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북한발 군사위험론은 해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미국의 예산하고 미국 정부의 예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거는 아마 김창수의 눈으로 처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 또 열광하는 관중이 있어요. 지금 플레이어 얘기는 한 거라고. 근데 오디언스가 있다고. 이 남한내 또 무슨 사드 미사일을 무슨 젊은 애들 걸그룹에 열광하듯이 아주 비정상적인 현상도 있어 지금. 예. 자, 김창수에는 청취자들도 굉장히 뜨겁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윤선의 팟짱. 저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본론으로 컴팩트한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국내 정치 이슈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청와대 인사가 있었어요. 느닷없이 금요일에. 이렇게 저는 김창수와 김종대 선배를 이슈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딱딱딱 터져줘. 얘기할게. 우리가 또 청와대 전문가 아니야? 그러니까 청와대 전문가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외교안보 통일의 종착역이 없는 종착 브라더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작할 때부터 이 방송 시작할 때 작년 10월인가요? 그때부터 계속 강조했습니다. 저는 외교안보 통일 분야만 이 시간에서 하고 싶다. 그랬는데 제가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국내 정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청와대발 뉴스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놈의 전직 행정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분이 또 공통점이 있어요. 전직 청와대 행정관. 그러니까 너무 깊숙이 청와대 사정을 잘 알아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있었던 청와대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대 편집장님께서 먼저 우선 얘기하시죠. 말이죠. 그 전에 2월 17일경에 현직 검사 3명이 청와대 발령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명은 민정비서관으로, 2명은 행정관으로 같이 민정수석실로 하는데 대선 공약 파기입니다. 현직 검사 파견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보란 듯이 받았어요. 자, 검찰의 현직 검사들을 주축으로 한 민정의 친정 체제가 구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 많고 탈 많던 비서실장 인사가 27일 날 지난주에 이제 그 결정이 됐는데 경천 농지할 일이 일어났죠. 이병기 국정원장이 비서실장으로 내정이 됐다. 네.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발표에 이어서 곧바로 취임식을 했죠. 이렇게 해서 지금 청와대를 이끌어가는 주된 메인스트림 주류 세력이 검찰과 국정원 세력 또 네. 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붙이면 국세청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군, 국정원, 국세청 같은 권력기관의 대약진 현상이 일어나면서 어떤 대통령 주변의 공안 내지는 어떤 감시 사찰기구 위주로 해서 하나의 어떤 그 친위 세력이 포진이 됐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유승민 그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면서 청와대 뭔가 쓴소리 대표, 직언하는 대표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던 터에 네. 친박 핵심 3명, 주호영, 김재원, 그다음에 윤상현, 네. 예, 3명을 정무특보로 임명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당하고의 소통이 있다면은 당 지도부가 있는 거고 당의 당직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정책 협의도 할 수 있고 또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상의할 수가 있는데 어떤 돌격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별도의 친위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정무특보에 임명을 했습니다. 더 이제 이어질 후속 인사까지 설명드리려면 다소 복잡하지만 그 중에 하나만 설명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공석이 된 국정원장에는 역시 또 국정원 출신 전 국정원 2차장을 그 자리에 그 보임을 시켜가지고 사실 그 현재 비서실장과 이어지는 국정원 라인이 상당히 어떤 국정의 어떤 중요한 어떤 그 핵심 맥으로서 기능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갑자기 정신없이 휘몰아친 어떤 그 인사의 열풍은 명확하게 공안을 지향하는 사람 두들겨 패고 감시하고 잡아가두고 세무조사하는 이런 어떤 기관들을 옆에 끼고 앉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 기제를 강화하려고 한다. 말하자면은 국민과 어떤 소통하면서 무언가를 조정하고 또 절충하고 설득하고 이런 어떤 과정보다는 일단은 조여붙이고 윽박지르고 들여다보는 이런 어떤 국정기조가 강화된 겁니다. 그렇죠. 전부 권력기관들이에요. 공안기관들. 무시무시한 권력기관들이 예. 이제 대통령 주변을 에워싸면서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감시 그리고 감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좀 위협하는 요소들을 상당히 많이 그 발진할 가능성이 높은 인사 시스템이다. 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이게 왜 그 우리한테는 정서적인 어떤 트라우마를 자극하냐 하면은 검찰 국정원 군 국세청이라는 기관은 음지에서 일하는 말 그대로 뒤로 숨겨놔야 되는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들을 전면으로 앞으로 내세웠고 이게 국정을 대표하는 기관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의 어떤 당근과 채찍이라는 이런 양날의 칼로 국정을 통치하되 그런데 채찍을 더 강화한다는 이런 식의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또 모든 대통령들은 자기가 아끼는 어떤 인재가 있다면 처음엔 청와대에서 수석이나 실장으로 훈련을 시킨 후에 이 좋은 인재를 국민들 현장 속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나의 분신을 청와대에서 현장 속으로 부처의 장관으로 뭐 차관으로 내보냄으로써 국민들 속에서 메신저가 되도록 해주는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대통령이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인사 행태는 뭐냐 하면은 부처 장관 중에 쓸만한 게 있으면은 청와대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내 곁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장관에 대한 존재감이 별로 느껴지질 않습니다. 맞아요. 모든 시선이 청와대로만 향하게 되는 거고요. 또 실제로 부처의 공무원들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국장 과장까지 청와대가 인사를 합니다. 장관 이름 기억나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부처의 국장 과장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장관 영이 서겠습니까? 인사권이 없는데. 예, 지금 국장 과장 공석이 무려 26개입니다. 네. 예, 중앙부처에. 그러니까 국장급 이상만 해도.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부처의 자기 정체성 내지는 어떤 정상적 시스템은 이미 붕괴가 됐고 청와대가 만기칠라마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 뒤에 숨은 그림자 권력은 누가 뭐래도 정보기관이다. 그렇죠. 검경, 군, 국세청, 국정원 이런 어떤 그림자 권력이 빈틈없이 이제 감시하고 조여붙이고 윽박지르는 이런 시어머니들로 이제 기능을 하게 되고 이 네 마리의 용 위에 박근혜 대통령이 올라탄 겁니다. 결국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권력자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뭔가 그거 엄청나 보이죠. 이 권력기관 없이는 언제든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거는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렇기도 하죠. 왜 권력기관에 기대입니까? 예. 이런 거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 본인이 직접 소통하고 장관들 중심으로 국정을 펼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권력기관 옆에 못 둬서 안달이냐고요. 청와대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불안하니까 몰카 시계도 사고 뭐 이런 거 몰카 시계 아니에요? 사고. 도청 감지기도 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좀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선 김창수 원장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총론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론으로 제가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번 인사의 특징은 국정원, 군을 비롯한 공안기관이 대통령 주변에 포진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미 김정일 편집장이 다 말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들은 음지에 질한 세력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도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듣고 있다가
세 번째로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큼 자신이 불안하다는 이야기다. 예. 믿을 사람 없다. 이거를 비장의 카드로 제가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근데 그것마저도 해버리네요. 그래서 내기의 도청장치야. 네. 청와대 근무를 했거든. 아니 그래 이제 너무 똑같다. 제가 잠시 쉬는 기간 동안에 그 종창 브라더스가 브라맨스라 그러더라고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래요. 그 남자들 사이에서의 우정하고 애정 사이에 굉장히 애매한 상태에 있는 거를 브라더 플러스 로맨스 합쳐가지고 브라맨스라 그러는데 네. 아 오늘 좀 달리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 핵심적인 게 맞습니다. 그 공안기관이 청와대 주변에 포진했다는 건데요. 근데 이 공안기관이 청와대 주변에 포진하고 권력의 전면에 나서는 거는 국가 권력이 정통성이 없을 때라든가 또는 국가 권력이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전면에 나서 가지고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어떤 일종의 공안 통치와 같은 것들 유지해 나가는데 이번 인사의 특징이 바로 그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그 국정원장의 어떤 경력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이분은 모든 언론이라든가 또는 그 정부 여당에서 소통을 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왜 소통을 잘하나 하는 거를 제가 쭉 살펴봤더니 공작을 잘하더군요. 그러니까 공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친화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소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공작이라는 것은 97년 때 김종대 편집장도 잘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북풍 공작 네. 당시 오익재 씨 월북 사건을 대선 전에 이용했던 이 북풍 공작을 했던 분이 또 이분이시고 또 국내 정치적으로도 본다면은 이인재 당시에 이인재 후보에게 뭐 수억 원의 돈을 또 갖다 주면서 뭐 또 국내 정치적인 공작을 했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이런 공작의 능수능란한 그러니까 소통의 다른 면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작의 능수능란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분이 앞으로 소통을 본격적으로 하는 대통령 보좌를 하겠다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섬뜩했습니다. 아 이분이 본격적으로 공작에 나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왜 이 전직 국정원장이 그러니까 현직 국정원장이죠. 현직 국정원장이 국정원장 7개월 하다 말고 바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오는가. 이건 유례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유례가 없고 아마 미국 역사에도 유례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불안한 거냐? 왜 무서운 거냐 하면은 일단은 그분이 국정원에 있으면서 국정원장으로서 공작에 능하다는 것뿐만 아니고 바로 현직 국정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직책은 사실상 권력 2인자 아닙니까? 근데 국정원장이 바로 권력 2인자가 됨으로써 국정원을 제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분의 빼어난 소통 능력, 본질은 공작 능력을 이용해 가지고 국정원을 바로 동원해 가지고 국내 정치적으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현직 국정원장이 곧바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간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작 정치에 능한 국정원 출신들이 권력의 핵심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 사실 제일 이번 인사를 보면서 제일 걱정했던 것은 다음 대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지난 2012년 대선에 대해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많은 가운데 2017년 대선 그리고 2016년 총선을 벌써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도 좀 들어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려고 하는가도 이제는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과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좀 굉장히 불안해요. 자, 우선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한테 작년에 특히 민심으로 표출된 어떤 그 주된 요구 사항은 국정 쇄신해라. 그렇습니다. 측근들 싸고 돌지 말아라. 국민들하고 소통해라.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지금 정반대의 답을 내놓은 거예요. 박 대통령은. 올해는 아마 국민들하고 충돌하는 게 굉장히 저는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드디어 뭐 박근혜 퇴진운동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노동 현장이나 심심치 않게 나오고 삐라 사건도 지금 그렇습니다.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왠지 연초에 분위기가 좀 험악합니다. 사실은. 이런 걸 완화시키는 기제가 아니라 그래? 정면으로 한번 붙어보자. 한번 싸워보자 이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올해 정치가 팍팍하고 우리도 정치평론하기가 아주 부담스러워질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서 이런 국정원이냐 검찰이냐 이런 거 못지않게 더 큰 인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믿을 만한 아는 신보가 아니면 앞으로 안 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국정원 검찰 중에서도 철저하게 정말 충성심을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정말 신복이 될 만한 사람만 곁에 두겠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위험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쓸 수 있는 인재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정원장이 비서실장으로 오는 이런 어떤 그 전대미문의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그만큼 쓸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니 유비가 삼국 통일을 도모할 때 저기 제갈량을 알아서 찾아갔습니까? 몰라서 찾아간 거예요. 네. 몰라서 모르는 사람임에도 쓴 거 아니에요. 단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일반적인 여론과 자기 판단만 믿고 간 겁니다. 이렇게 해야 국정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김대중 옛날에 대통령 후보가 임동원 씨를 뭐 아는 사람이라서 썼습니까? 아 노태우 사람 쓴 거예요.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중건 씨 노태우 사람 쓴 거고요. 이만석 국회의장 뭐 그 사람이 언제 뭐 DJ 부하고 뭐 한 식구였습니까? 왜 그 사람 국회의장 시킵니까? 전혀 저기 다른 집안 사람들 데려다 쓴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중요한 포스트를 전부 적에게 또는 경쟁자한테 이러면서 모르는 사람한테 줌으로써 그 국정이 유지가 된 것이고 또 오늘 아침에 또 비사가 나왔던데 한겨레 신문 보니까 참여정부 때 김우식 비서실장 네. 선거 때 이회창 찍었던 사람이에요. 아,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나한테 쓴소리 해달라고 일부러 반대편에 있는 성향이 다른 바깥에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여론을 잘 모아서 저한테 주세요. 그 실제로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한 번은 노 대통령이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러라고 비서실장 뽑으신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처음엔 서운해하다 노 대통령이 허허 웃더라는 겁니다. 자, 역대 지도자가 정권을 유지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국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국민한테 져준 거예요. 그러면서 정적이나 경쟁자들한테도 좋은 인재가 있다면은 스카우트해 오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명박 인맥 대대적 숙청 작업이 있었어요. 네. 멀쩡히 일하는 행정관들 MB 때 관련됐다면 다 내보냈습니다. 행정관도 신원조회에서 다 내보냈어요. 그다음에 저기 어떤 부처에 뭐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거 내가 실제로 취재한 건데 거기에 위원장으로 내정된 대학 교수가 MB 때 비상경제 자문을 했다는 이유로 잘렸어요. 이런 식으로 자문위원 정식위원도 아니고 자문위원을 왜 잘라? 자문은 그냥 하는 건데.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잘렸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못 믿는 거는 애시당초 어떤 그 개혁진보 진영이나 야당을 못 믿는 거는 그건 그렇다고 쳐. 심지어 같은 보수 내에서 가지쳐내기 있잖아요. 네. 내 편이야 아니야. 저 새끼 우리 피야 아니야. 이런 극단적 순혈주의가 작년에 청와대에서 대대적 선풍으로 일었다. 그래서 잘린 게 수십 명이에요. 장윤선의 팟짱.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인재풀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사실상 그 권력의 핵심에는 국정원, 음지에서 일해야 되는 국정원이 양지로 나온 이런 상황인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불을 보듯 뻔한 정치가 펼쳐질 텐데 김창수 원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그 핵심적인 거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큼 사람을 쓸 수 없다는 것의 이면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기 사람을 돌려막기로 쓰고 있는데 그만큼 쓸 인재가 적다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말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을 믿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국정원장 비서실장으로 시키면서 이 장고 끝에 악수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쓸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 쓰겠다 저 사람 쓰겠다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국정원장을 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발탁을 한 건데요. 그래서 경우에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고 끝에 악수이고 인사에 대한 타이밍을 놓쳤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전혀 못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국정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됨으로써 청와대 비서실이 대통령 비서실이 국정원을 직할부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국 운영에 있어서 과거에 어떤 그 비정상적인 국민의 지지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공안 통치를 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국정 운영이 진행될 수 있는 소지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또
어떤 현직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외교관 출신이고 뭐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 하는 뭐 의지도 있는 거 뭐 아니냐.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예. 한다 이런 얘기가 그런데 나오죠. 저는 그건 역시 정말 아니 대통령 그러면 비서실장이 남북관계 업무가 대통령 비서실장 업무입니까? 한일관계 업무가 남북관계 비서실장 업무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 어떤 그런 식으로 만약 분석한다면 엇박자만 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금 국정원장 후보로 내정자 보니까 완전히 대북 초강경파예요. 네. 이런 대북 초강경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북 초강경파가 국정원장인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직접적으로 어떤 대북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대북 초강경파 국정원장을 대북 초강경파를 국정원장으로 앉혀놓은 것 자체가 과연 그러면 남북관계를 풀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모순이 되는 그게 남북관계를 풀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인사라는 것이죠.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북관계를 풀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그 점에 대해서 좀 부각해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청와대 기능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금 현재 국가안보실이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이라는 것을 박근혜 정부 때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외교안보 수석실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외교안보 수석실이 있었고,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그대로 외교안보 수석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노무현 정부 때 부활해서 강화시켰던 NSC 사무처라는 것을 이명박 정부 때 없앴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또 NSC 사무처를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세 개의 정부에서 외교 안보 정책을 관할했던 기관들이 청와대 내에 다 있는 겁니다. 청와대 외교 통일 안보 관련된 기능들이 비대해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통일부도 있잖아. 아니 통일부는 이제 그거는 논의로 하더라도 예, 정부 부처인 거고 청와대 내에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안보 특보를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번에 안보 특보도 하나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뭐 외교 안보를 잘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 지적대로 한다면은 외교 안보를 잘한다고 하는 그런 비서실장까지도 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통일 준비비도 있어요. 통일 통일 준비 준비비. 그러니까 배가 어디로 가라는 내가 사고가 산으로 너무 가겠네. 많아요. 사공이 너무 청와대 많네. 기능이 과연 정부 여당 해석대로 비서실장이 한일 관계도 잘하고 남북 관계 잘한다는 걸 받아준다 한다면은 과연 청와대에서 이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누가 작동할 수 있을 대통령이야. 것인가. 근데 남북 관계 이런 거 다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비서실장이 다 해버리면 대통령은 정작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저는 당청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승민 원내대표도 그렇고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할 말하는 대표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 직원을 반드시 하겠다라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트리오를 들였어요. 사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친위 부대이고 이것은 사실상 그 당내에서 청와대를 감싸게 할 수 있는 돌격대오 역할을 반드시 할 텐데 사실상 이게 그 유승민, 김무성 대표 체제를 좀 무력화하고 친위 부대, 친정 체제를 구축해서 이들과 당청 관계를 소통하겠다라는 청와대의 입장이 그대로 표면화된 것이거든요. 이러면 이제 그 사실상 김무성, 유승민 다리가 꺾여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발언력도 약해지고. 그럼 청와대가 전부 이 세 트리오랑 같이 할 텐데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사실상 당청 관계도 뻐그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만약에 청와대가 말이죠. 4월 이제 보궐선거도 있고 내년 선거까지 내다본다면은 절대 이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되죠. 자,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는 박근혜 마케팅으로 새누리당 죽수등거를 그나마 이렇게 세웠습니다. 네. 그걸로 끝이에요, 사실은. 당시의 지방선거는 상대 후보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박근혜하고 싸우는 것 같다. 이게 야당 대표들의 의견이었고 또 피해도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마케팅이 이제 안 통하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당 중심으로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집권 후반기에 정권의 기반이 상당히 약화됩니다. 우리가 대통령학이라 그럴 때 대통령의 그 내적 자산 중에 하나가 여당 의석수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가장 큰 자산이고 어떤 자기의 정책을 정치 언어로 번역해주는 여당의 기능이 그 부실해지면은 이건 대통령 국정 볼장 다 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 지도부를 무력화한다. 이거는 다가오는 뭐 보궐선거도 고사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저기 여당의 차기 주자들은 어느 정도 박 대통령하고 거리두기 내지는 어떤 차별화 시도를 본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다 같이 자기들이 공멸하는 선택인데도 왜 저럴까 하는 겁니다. 전혀 어떤 협조라기보다는 이건 처음부터 갈등이고 견제고 그다음에 뭐 건의하면 안 받아주는 걸로 노골적으로 답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청와대가.
그럼 신인 대표들 면이 다 상해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자기네 파일을 굉장히 그 줄어들게 만든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저러겠냐는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대통령 권위에 대한 스스로 나르시즘에 젖어가지고 뭐 나한테 직언을 한다? 뭐 나한테 어쩐다? 이런 것들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시끄러. 정서적으로. 조용히 해. 안 되는 거야. 어디다 대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이게 되는 결국은 거죠. 이런 식의 선택으로 가는 어떤 똥꼬집, 오기 정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중요한 거죠. 네. 그렇죠. 자신의 임기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든 말든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위 부대, 친위 부대. 예, 친위 부대를 지금 내세워가지고 네. 당을 장악해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세상에 그런 스타일의 정치는 이거를 저기 하면 비선 라인이란 건 우리가 들은 적이 아, 있지만 여기 문고리 3인방이 또 그런 3인방이야. 그런 여기도 게 있고 3인방이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아예 정무 특보로 공식화해서 연맥이는 거 그러니까. 이건 근데 이거 노골적인 사실 거야. 겸직금지 위반이에요. 이거. 위반이에요. 이게. 위반이야. 근데 이게 이거. 당연히 이제 이거는 지금 김무성 체제 그러니까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 박근혜 정부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이들을 관리해 나가고 당을 장악해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김종인 편집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 지도부는 비박들이 나가잖아요. 비박. 근데 재밌더라고요. 비박의 그 출신 성분들이 다 다양해요. 그래서 비박들 중에서도 원조 비박이었던 유승민 같은 경우는 원조 비박이었잖아요. 원박. 원박에서 비박으로 된 경우이고 그건 탈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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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원박에서 탈박으로 됐어요. 그래서 비박이 된 거예요. 네. 결국은 그다음에 김무성 같은 경우도 짤박. 잘린 박이다. 또 뭐 그렇게 잘린 박. 말하기도 네. 하고요. 근데 어쨌든 비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박들하고 견제할 수 있는 친위 부대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위 부대와 비박들 간에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갈등과 충돌이 예상되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친위 부대하고 친이 부대하고의 충돌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사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고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불안감이 한편으로는 또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안감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궁지로 몰리고 있는 이명박 계열이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 박근혜 정부가 궁지로 몰린다는 사실을 알고 공격해 들어올 겁니다. 지금 자원외교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지금 구속으로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친위 부대가 전면적으로 등장했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친이 부대하고 친위 세력들하고의 본격적인 충돌도 예고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세 사람의 이 트리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두 분 다 윤상현 그리고 김재원 의원 둘 다 원내 수석 부대표를 했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원내 회의할 때요. 그리고 특별하게 뭐 여야 협상할 때 청와대 전화 받느라고 협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김재원 수석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협상할 때 잠깐만요가 유행어였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가서 전화 통화하고 그리고 입장이 바뀌어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이완구 대표가 모를 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김재원 수석이 거의 핸들링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오다 좀 그만 받아라. 청와대에 오다 받아가지고 맨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 협상이 뒤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분들은 친위부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당청 관계가 꼬이게 만들 핵심 3인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새누리당 안에도 문고리 3인방이 생겼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당내 사정은 좀 복잡해요. 그 청와대하고 다른 것이 전에 김재원의 그 유명한 휴대폰 메시지 네. 저는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왜 충격적이냐? 그 내용은 고사하고 그 장문의 휴대폰 메시지 아닙니까? 김무성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보다 기자한테 사진 찍힌 거. 그러니까. 제가 형님 어떻게든 마음에 들어보려고 어쩌고 저쩌고 아주 그런데 그 뒤에 나온 사진도 재밌었어. 90도 각도로. 90도 각도로 형님. 와가지고 그러니까 조폭도 쓰다듬어 아니고. 주잖아.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당에는 또 이런 역학관계가 기다리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휴대폰 메시지에서 정말 감탄한 거는 띄어쓰기하고 오탈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나는 글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여. 그러니까 그때 김무성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 반듯한 자세가 이 휴대폰 메시지에 문법이 정확하고 오탈자 하나 없잖아. 우리 급하게 치다 보면 그게 안 되거든. 맞아요. 아무리 그 한다더라도 이 휴대폰 메시지 얼마나 급하게 보낸 겁니까? 오탈자 하나 없이 그 반듯하게 그지없는 그야말로 어떤 그 예의 바른. 충성에 이 신심이 드러나는 이런 메시지였잖아요. 이게 바로 권력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당내에서 자기들 입지를 어떤 거 도모하는 거 하고 아니 정권의 돌격대가 되고 사냥개가 돼 가지고 또 자기도 정치인인데 그것만 갖고 정치인이 자기 자산이 다 그 충족이 됩니까? 자기 선거 또 자기 정치적 입지도 생각해봐야잖아요. 권력은 유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여러 군데 다리를 놓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청와대 소식을 전하는 메신지로서 하나의 자기 정치적 자산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다른 점 고려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 보면은 행보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윤상현 대표. 사실 이분은 저기 뭐 내가 개인사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참 복잡한 분이에요. 사위죠, 그분의 사위. 예, 그분의 사위 연희동에 계시는 예, 분. 연희동에 계시는 머리털이 없이 완전히 대머리 사각 이 머리가 29만 원. 사막화된 그분의 사위이고 그리고 또 비서실장은 그분의 보좌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이병기 원장. 예, 이병기 비서실장. 예, 이병기 비서실장은 1985년도에 민정당 총재 보좌역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가 어떤 또 자료를 찾아보면 그 부분은 또 쏙 빠져 있어요. 네. 근데 1985년도에 민정당 총재가 누구냐면은 그분입니다. 연희동에 있는 이마 넓으신 예. 그분이 민정당 총재 보좌역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완구 국무총리도 민정당이 출범할 때 그 뭐 국가안전 뭐였죠? 국보위. 국보위 출신이잖아요. 국보위 출신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유신 시대에 그 유신 방식의 통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제 전두환 시대의 그런 또 공안 통치를 결합한 그런 새로운 유신 플러스 전두환 공안 통치가 결합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정확하게 그 증거를 이야기해 주시네 김정은 편집장이. 그렇죠. 내가 오늘 사이라네. 한 박자 빠른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한 박자 빨라.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아이가 저희 그 즐기는 이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재밌어요. 그런 게 한 박자 빨리 가고 늦고 이런 게 재밌어요. 장윤선의 팟짱.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형님 그 문자 메시지 파문이 있었을 때 제가 김재원 의원실에 취재를 갔어요. 가가지고 근데 굉장히 그분의 그 김재원 의원의 태도가 굉장히 그 깐깐했거든요. 인사도 안 받고 내 방에서 나가라. 약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라. 막 이런 식이에요. 아니 형님 할 땐 그렇게 공손하더니 기자한테는 그렇게 그래. 까탈스러워. 그래서 보좌관들이 너무 민망해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국회 출입 기자가 왔는데 저런 식으로 대우하면 저 사람 안 좋은데 왜 저러지? 약간 이런 태도로 하다가 제가 한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그 시끄러운데 그 지역에서 좀 어렵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보좌관들 얘기가 여론조사를 돌려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역에서는 잘했다. 예의 바른.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다.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분 지역구가 경북 어디예요? 청도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은 그런 거에 대해서 수도권 민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저런 식으로 무슨 조폭이야. 뭐 형님 문화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것은 수도권 문화고 지역으로 내려가면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영남권에 있는 의원들의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 별로 지역구의 민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슬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건 객관적 현실이에요. 사실 그런 어떤 형님 문화 이렇게 함으로써 다소 중앙으로부터 소외된 지역민들한테는 오히려 더 친근해졌어요.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지역적인 정서라는 건 뭡니까? 저번에 이완구 총리가 되는데 그 증인이 나와가지고 호남 의원들이 왜 회방노냐고 그러니까요. 시키지도 않는 말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싸고 도는 거거든요. 내 식구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역주의라는 것은 그 뿌리도 완강할 뿐더러 사실은 중앙정치 잘난 체 하는 맛에 그 반감을 가진 또 다른 어떤 그 하나의 국민 정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이 저라는 것도 그냥 지역구에서 배운 그 습관일 것이고 또 개인 스타일입니다. 사실 그거를 너무 또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곤란한 것이 우리가 보기엔 좀 역겹다 할지라도
저런 식의 우리가 남이가 하는 문화로 여태까지 그 지역의 뿌리를 바꿔왔는데 저런 어떤 지역에 내려가서 일반 정서로 하는 거는 호남 다 몰아내고 우리가 다 해먹지 걔들 왜 봐줘. 그렇지. 이런 강경한 여론 거기에다가 너 하나 먹고 나 하나 먹고 나눠 먹으면 됐지. 예, 권력도 엿처럼 나눠 먹는 것이지. 아니 그냥 이렇게 막 그 압박을 넣어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자기 뭐 자식 새끼 조카 새끼 하나 서울에 어디 안 불러주나 그거 나도 기다려. 권력의 줄 하나 뭐 아는 사람 없나 이거 찾아다니는 문화입니다. 이게 지역의 어떤 패권주의 그 저 지역 토호들 이런 문화란 말이죠. 근데 이게 없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민주정부 10년간 상당히 유지가 되고 발전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국보위 시절, 유신 시절과 국보위 시절로 가버린 거예요. 과거로. 참 이게 슬픈 한국의 정치 현실을 그대로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해놨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고 그분은 또 떠나셨어. 중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남기시고 그분은 가버렸어요. 자, 우선 3.1절 기념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중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동 간 건 이제 다음에 갔다 보면 다음 이야기하기라고요. 우선은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 뻔한 대북 제안을 했다. 실제로 과연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남북 관계가 막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보지 않습니다. 남북 관계 현재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그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 개선하자고 북한한테 제의만 했고 결국은 올해에도 남북 관계라는 말과 말의 공방만 오갈 것이다는 것을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근데 3.1절 기념사에서 그보다도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거는 뭐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일본과 관계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뭐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한 거는 그 위안부 문제하고 그다음에 과거사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이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한일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독도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는 3.1절 기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뭘 했는가 이것도 봐야 되지만 뭘 말 안 했는가 이것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 말에 일본의 중앙정부의 차관이 시마네현에 보내가지고 시마네현이 자기네들이 독도를 편입했다는 지방정부 행사에 그걸 기념하는 행사에 중앙정부에서 차관급을 보내는 그런 행사를 2월 말에 했습니다. 2월 23일인가요? 그러고 나서 3.1절을 맞이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5년도에 미국 가가지고 러스크 미 국무장관한테 독도는 그냥 폭파해버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다시 언급될까 봐서 좀 염려하는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대해서 아베 정권의 우경화 이런 거에 대해서 별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며칠 전에 그 동아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서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을 했거든요. 그랬나? 그건 나중에 한번 또 다뤄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올해가 지금 2차 대전 종전 70주년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 문제를 놓고 지금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강력하게 일본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그런 외교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별로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일본의 지금 군사화라든가 일본 우경화에 대해서 왜 그런 것들을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빠뜨렸는지 저는 오히려 그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김종대 편집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말을 안 했는가 중에서도 또 하나 중요한 건 북한 인권을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지만 남겨놓고 행동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는 상대방이 굴복하고 들어오면 그때 받아주겠다. 사실은 굴복하지 말라는 메시지하고 똑같은 건데 이게 국제관계에서는 계속 그 어떤 그 갑질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이제 하는 거죠. 물론 국가적 자존심을 세우는 데는 이게 도움이 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어떤 구체적 결실과 성과를 거두는 데는 미흡한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3.1절 그 경축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볼 게 없었다.
이거는 뭐 그냥 더 지켜보고 기다려봐야 되는데 올해 남북 관계나 뭐 한일 관계 또 그 밖에 어떤 그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별게 없다. 더군다나 또 중동 간 것도 그래요. 사실 전에 중동 갔을 때 작년에 중동 갔을 때도 사람들이 왜 갔는지 몰라하다가 네. 그때도 저기 무슨 그 국내 정치가 좀 어려웠거든요. 사실 저는 왜 갔는지 압니다. 아 그래요? 네,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뭔가 없어서. 있구만 이게. 두두두두 개봉박도 뭔가 이제 근데 다음을 준비하는 김창수의 매의 눈. 그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 해외 쇼핑 가듯 그 외국을 가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면은 국내 정치 골치 아프면 훅 떠난다고. 지금 다른 대통령 집권 내내 외유 출장할 만한 분량을 다 박근혜 갔다 대통령 왔어요. 벌써 다 해치워 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청와대는 완전히 저 강남의 의상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양장 한보 완전히 의상실이에요. 그 지적하신 대로 지금 아베 군사대국화 문제는 전 세계가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별 말씀이 없대. 정말 우리가 진짜 중대 위기에 처할 텐데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발언이 이명박 없다는 대통령은 건 거꾸로 일본의 재무장을 또 찬양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진짜 한국의 지도자들이 도대체 어느 나라 정상인가라는 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고요. 무엇보다 저는 남북 대화 관련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대화와 변화의 길로 들어서면 모든 협력을 다하겠다. 그러나 북한이 더 이상 남북 대화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계속 책임을 북한한테 미룬다는 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북 대화의 길을 뚫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 북한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결과적으로 너희 때문에 우리가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방관하는 이런 핵심입니다.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특징은 일단 말만 한다. 그리고 안 되는 거는 전부 다 북한 탓으로 한다. 그리고 그걸 국내 정치에 이용하겠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오늘 신문에 주목할 만한 게 났습니다. 미국의 국무차관 네, 웬디 셔먼, 국무차관이 한국과 중국을 가리킨 게 있죠. 아시아 국가들은 과거 문제를 가지고 국내 정치적으로 자기 기반을 다지기 이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앞으로 아시아에서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 2차 대전 종전 70주년 행사를 크게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에서 하는 2차 대전 종전 70주년 행사에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윈디 셔먼이 3.1절에 2차 대전 종전 70주년 행사를 미국에서 그 관련된 어떤 세미나를 하면서 거기에서 과거를 가지고 더 이상 우려먹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던진 거는 2차 대전 종전 70주년 행사를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대대적으로 하는데 한국은 거기에 동참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죠. 아니 그런데 여기서 그 이야기를 이왕 꺼내셨기 때문에 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국제 정세를 냉철하게 봐야 되는 거는 보수 정권 7년 동안 한미 동맹이 강화됐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의 일본 편향성이 훨씬 강화되고 그렇죠. 한미 동맹은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번에 웬디 셔먼 발언은 일본의 편을 들어준 겁니다. 이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일본의 논리에 미국이 말려든 거예요. 그런데 2차 대전 종전 70주년 때 일본이 전범인데 그때 지금 일본 편을 들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웬디 셔먼이란 중요한 인물이 말이죠. 그다음에 저는 뭐 국방부 쪽을 주로 봅니다만 미 국방부 가면은 일본과가 사무실에 직원들 끝이 안 보여요. 수십 명이라고. 한국과 4명입니다. 4명. 거기에다가 과장 실세도 아닌 사람들 보내요. 네. 지금 미국이 일본 중시 정책으로 가고 말을 요따위로 하는 것은 일본의 로비에 대부분 말려들고 그렇죠. 중심이 일본이라고 보는 겁니다. 일본의 그런데 로비 굉장히 우리 도움이 많이 정부는 쓰거든요. 한미 동맹이 강화됐다 그러면서 일본을 우리가 마치 압도하는 것처럼 우리 동맹이 천만의 현실을 보십시오. 90%가 일본이고 나머지 10%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모든 자원이 미국 내는 그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무슨 한미 동맹이 강화됩니까? 그다음에 미국은 동맹이지만 할 짓 다 해요. 예, 우리 한국의 비유에 상하는 이런 말도 다 합니다. 왜 우리만 미국 눈치를 보면서 저기 러시아도 안 가고, 그러니까요. 중국의 어떤 그 아시아개발은행에도 참여 안 하고 미국은 다 하는데. 그래서 한국이 마치 한미 동맹에 똥폼 잡듯이 해서 우리가 무슨 전략적 위치로 중요해진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다 과잉 광고고 잘못된 거죠. 네. 자, 그분은 떠났지만 우리가 꼭 그분께 이게 이제 그 뉴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중동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팟캐스트 대통령도 들을 수 있다.
어쩌면 듣고 있을지도 몰라. 자, 오늘 처음으로 띄워드리는 편지입니다. 김종대의 러브레터.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됐어요. 어떻게 나갈지.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러브레터 첫 번째입니다. 근혜 씨, 요즘 얼굴이 푸석푸석 하던데 어찌 그랴? 또 어떤 놈이 괴롭히는겨? 말만요. 국정원이랑 검찰 있잖여. 잡아쳐 넣어. 국세청 있잖아. 세금으로 조져. 작년에 종합소득세 건드리니까 나라가 다 공포에 쩔잖아. 그나저나 지금 중동에 가 있다던데 지금 어디 있는겨? 몸 조심혀. 납치나 당하지 말어. 거기 뭐 요즘 이상한 놈들 많다는겨. 근혜 씨, 그나저나 당신이 국민 행복 시대를 말한 지도 2년이 더 지났잖아. 근데 사람들이 국민 행복이 뭐냐고 지랄들이요. 당신이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그랴. 근혜 씨, 나는 말이요. 정치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 다만 사람들을 불행하게만 만들지 않으면 돼야. 왜냐하면 말이요. 정치란 인간의 악한 본성 위에 만들어졌기 때문이요. 민주주의가 왜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하는겨?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요. 우리의 악한 본성을 견제하고 감시하자는 것이요. 불행해지지 말자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정치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겨? 그걸 잘 알면서도 지랄들이요. 그런데 말이지, 근혜 씨, 좋은 정치 권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겨. 다만 나쁘지 않은 정치 권력이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권력에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 같아. 당신이 그걸 너무 많이 말해서 그렇기 때문이요. 그래서 당신 처지도 이해가 가. 그래설랑가 몰라도 당신 생각은 이거 아니야?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걸 행복한 줄 알아라. 뭘 더 바라냐.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요즘 온통 태극기 내걸었잖아. 거기까진 좋았어. 그런데 광화문의 어떤 빌딩에서 말이야. 귀퉁이가 풀렸는지 태극기가 너덜너덜해요. 요즘 바람이 얼마나 센지 잘 알잖아. 꼭 미친년 치맛바락 펄럭이는 것 같아. 오도방정도 그런 게 없어. 그것도 좀 적당히 하라고 해야. 쳐들어간 돈도 만만치 않아. 그러나저나 근혜씨, 가끔 내 생각하는겨? 난 당신을 아는데 당신은 날 모르는겨? 그런데 당신은 말이여, 말 안 하기로 하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뭘 일체 말 안 하는 여자잖아. 그런 내숭으로 대통령 된 거 아니야? 가끔은 아는 체도 하고 그래야.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들도 당신 한번 만난 적이 없대. 장관도 마찬가지라는데 이거 사실이요? 내숭도 한두 번이지 줄창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 당신 미국 갔을 때 대변인이 술 처먹고 지랄 연병한 것도 당신이 저녁 시간에 아무도 안 만난다는 걸 알고 그런겨. 그 시간에 당신은 영어 발음 교정하고 있었다며? 그거 사실이요? 지난번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6개월 동안 당신 한 번도 못 봤다며. 그거 사실이요? 그래, 삐져가지고 사표 던지고 나갔잖아. 비서들 건사 좀 잘하고 그래. 요즘 당신이 뭐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혜씨, 이런 거 다 잘 알고 당신은 자나깨나 오직 국가만 생각한다고 말한겨? 그런데 국가란 건 말이야, 당신 혼자만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요. 당신이 무당이요? 혼자만 아는 데다 국가라는 신을 숨겨놓고 이상한 굿하는겨? 국가에 신들린겨? 국가란 말이요, 인간의 냄새가 나는 것이요. 그건 신성한 게 아니라 세속적인 것이요. 난 당신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무슨 무당 같아. 근혜씨, 올해는 말이요, 우리 잘 살아. 당신도 적당히 하고 말어. 나는 말이야, 오로지 당신 생각밖에 없어. 앞으로도 계속 편지 보낼게요. 다음 주까지 몸 성이 잘 있어. 당신의 남자로부터. 어우, 어때요? 세다. 쎄? 아니 근데 제가 이거 들으면서 저는 김종대 편집장의 의도를 읽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종대 편집장의 평소에 지론이 뭐냐면은 이 정부가 잘 되려면은
청와대에 쓴소리만 하는 쓴소리 비서관이 한 명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평소에 지론이거든.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를 잘 되게 만들고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가 청와대 쓴소리 비서관이 되든지 네. 아니면 청와대 쓴소리 비서관이 안 생기더라도 이 팟짱을 통해 가지고 쓴소리를 하겠다. 네. 하여튼 이 우국충정. 그 우국충정 같아. 네. 하여튼 일단은 감투력도 있는 것 같아. 청와대 쓴소리 비서관 하고 싶은. 네, 청와대 미스터 쓴소리 비서관. 사실은 비밀리에 내정 받았어. 그런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비밀리에 이게 비선 라인인데 비선 라인이 대통령한테 쓴소리 올리는 보고서를 네. 지금 팟짱을 통해 가지고 공개하는 단독 거구만. 공개하는 거구나. 그렇지. 이 편지를 그 박근혜 대통령이 듣는다면 첫 번째 반응이 어떨 것 같으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정말로 국정원 오라 그래. 김종대 체포해. 아니 비서실장을 부르지. 비서실장 부르면 자동 빵으로 네. 국정원은 컨트롤이 되는 거니까. 맞아.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오늘 이제 출발하는데 네. 그 또 지금 해마다 2월이 되면은 미국으로부터 북한 위협론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뿐만 아니라 해마다 봄이 되면은 팀스포트 훈련, 키리조브 훈련, 한미 연례 합동 군사 훈련을 하잖아요. 네. 그게 긴장이 고조됩니다. 그런데 또 북한에서는 오늘 아침에 키리조브 훈련이 시작하는 거 맞춰가지고 또 미사일을 또 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3월 초에 한반도 상황은 또 불안한 상황으로 안보가 불안한 상황으로 쭉 예측대로 가고 가네. 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중동을 갔어요. 중동을 가서 이 김정대 편집장의 쓴소리를 들어가지고 마음이 심히 편치 않을 것 같아요. 비서실장 국정원장으로 임명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맞아. 네, 저희가 오늘 그 김종대 러브레터 첫 번째 편을 들었는데요. 전 재밌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좀 들으시고 아팠으면 좋겠어. 마음 한 군데가. 위로가 될 거야. 위로가? 뭐, 아파야 되는데. 그래도 나를 생각하는구나. 나를 생각하는 한 명이 있구나. 어. 진짜. 그래도 마지막에 날린 또 멘트가 굉장히 따뜻했어. 네. 당신의 남자로부터. 자, 편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점수 해야 될까요? 매겨요? 네. 아니 이거는 점수 일단은 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점수 너무 내는 건 아니고. 네, 아닌 것 같아. 너무 훌륭해. 그 아까 말했던 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 또는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랑의 매를 가장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뭔가 어떤 애정의 메시지를 담은 것 같아. 네.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저희가 늘 종창 브라더스를 통해서 종착역이 없는 국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만큼 저희도 오로지 국가만 생각하면서 이 방송을 오로지 하고 국가만 있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예.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잘 새겨 들으시고 특히 청와대 인사와 관련해서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깊이 있는 성찰도 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가 오늘 콤팩트하게 준비하고 새롭게 구성을 했는데 청취자들께서 어떻게 들으셨을지 벌써부터 좀 궁금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글쎄 뭐 한결 박진감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더 알찬 내용을 촘촘하게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네. 해가지고 저희도 조금 너무 늘어지지 않게 말이죠. 예, 좀 이렇게 출퇴근 시에 좀 듣기 좋도록 맛있는 밥상을 한번 차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봄철 프로그램 개편을 통한 우리 방송이 나갔습니다. 앞으로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좀 더 많이 경험을 하면서 끊임없이 매일같이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네. 내용상 개편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는 소통을 열심히 합니다. 댓글도 열심히 보고요. 문자 메시지, 그다음에 페이스북, 쪽지 이런 것들 다 보니까요. 적극적으로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어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